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자료 중에 그 목차 정리된 자료 있죠? 그 자료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행정법이 어떤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필기는 전혀 하지 마십시오. 이 수업 들으면서 필기 하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 2시간 정도 할 거라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간다거나 그런 거 전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행정법이 어떤 과목인가, 거기에 대한 그 호기심이라든가 궁금증, 이런 것들만 올라가셔도 상당히 유용한 강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 강의를 할 때 앞에 한 20-30분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죠. 그렇게 해서 행정법 어떤 과목이고 출제 경향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 한 20-30분 정도 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부를 할 때, 시험 준비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뭔가를 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지는 게 동기인데,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수업 듣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게 되셨겠습니다만, 그 동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법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시 공부를 하고 이런 애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좀 해보다가 재미도 없고 힘들고 이러면은 금방 포기를 하게 되죠. 근데 뭔가 확실한 동기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 악착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법원에 갔는데 패소해가지고 집안이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냥 무슨 수제비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살았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뺑소니 사고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뺑소니 사고 당했는데 제대로 수사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 우환이 있는 이런 친구들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공부 한번 해보지 고시 공부하는 게 좀 멋있어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한 1-2년 하다가 성적 잘 안 나오고 그러면 금방 포기합니다. 취직해야지 그러면서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동기가 여러분들을 중간중간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죠. 여러분들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족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해가지고 효도 한번 해야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빨리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동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확실하게 잡으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요 수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목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행정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행정부 공무원이 되시면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좀 추상적인 단어들 많이 나오고 별로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업무를 보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입법부 공무원이든 행정부 공무원이든 사업 공무원이든 다 이제 법을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제대로 법 과목 공부하는 건 사실 행정법 하나밖에 없죠. 물론 직렬마다 다른 법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행정법은 가장 많은 범위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행정부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법을 이제 잘 해야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길에 가다가 간판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식당이랑 무슨 호프집 이렇게 돼 있는데, 간판 밑에 조그맣게 일반 음식점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호프집, 술 파는 호프집이나 아니면 무슨 고깃집 이런 데도 전부 다 그냥 일반 음식점입니다. 이게 식품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서는 식사를 팔고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술을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있죠. 유흥주점은 그게 허가가 잘 안 납니다. 무슨 학교, 뭐 중고등학교 몇 미터 이내는 안 되고 이런 제한들인데, 일반 음식점은 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담벼락에 붙어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일반 음식점으로 다 허가를 내고, 주로 파는 건 이제 맥주를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카페도 보면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로 그 음료를 파는, 그렇게 해서 뭐 카페도 보면 일반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갔을 때 식사가 될 만한 걸 안 팔면은 그건 사실은 그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 인허가를 내줄 때는 가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식사는 뭘 파냐고. 그러면은 카페에서 대부분 뭐 우리는 빵하고 샌드위치를 팔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대부분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식품위생법에서 이것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식품위생법이 아주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그 업종이란 게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새로운 업종들이 막 생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PC방이 지금 아주 대중화되어 있었지만 90년대 그 PC방이 처음 생겼을 때 PC방에서 라면을 팔아도 되는가? 그러면 이게 음식을 파는 데인가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데인가? 이 문제가 있죠. 만화방에서 그 라면을 팔아도 되는가? 의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규정하기가 힘듭니다. 새로운 업종들이 계속 나오니까 융합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상세한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시행령에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거기서 뭐 그 가반수 출석해가지고 출석 가반수 찬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국회의원들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죠. 뭐 새로운 업종이 생겼다고 해서 법 바로바로 개정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에다가 해놓으면은 새로운 업종이 생겼는데 그 업종을 규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긴가 하면은 이건 새로운 거야.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 규제하는 법률은 없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DVD방에서 뭐 밥도 팔고 뭐 술도 팔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은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이제 규율을 합니다. 시행령은 바로바로 보통은 이제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만듭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드는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국무회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것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개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행정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단속을 나가보면은 이런 업종이 새로 생겼네? 금방금방 알죠. 근데 국회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부 공무원들이 그 상황들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새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바로바로 개정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대한 요 대통령령이 이제 명령인데, 여러분들 그 규범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법률은 의회가 만드는 규범이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하면은 국회죠. 이 명령은 그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범이 그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 들으신 드린 목차에 보면은 제2편 행정작용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 제1장에 행정입법이라는 게 나오죠. 행정입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법규명령하고 행정규칙이 나옵니다. 앞서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과 관련된 거라면 식품위생법 이런 데서 만들어 놨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뭐 법률을 뭐 어떻게 뭐 만들거나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그 법률을 시행할 때 그 행정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만듭니다. 또 시행령을 만드는데, 이 시행령이 뭐 때에 따라서는 법규명령인 경우도 있고 행정규칙인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행정부에서 만드는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작용법에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됩니다. 요거 일반 음식점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구청에 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를 내주는 이런 작용들이 이제 행정작용 중에 하나인데, 방금 제가 허가라고 했는데 그거는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법률을 그대로 법률에서 아주 상세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고 그 시행령이 행정입법에 해당되고 그렇게 해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으면은 그걸 적용을 해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등록증을 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찾아가지고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이 법률하고 시행령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 사람이 제출한 서류들이 여기에 다 맞는가, 그리고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인가, 영업도 할 수 없는 공간인데 허가를 내주거나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걸 다 살펴보고 이제 허가를 내주게 되죠. 그 허가가 이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행정행위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것들 외에도 행정입법이나 행정행위나 이것 두 가지 다 행정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 이외에도 다른 행정작용의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들 중에 좀 정형화된 것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제2편 제3장에 보시면은 그 밖의 행정의 행위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를 규정을 해놨죠. 규정이 아니라 확약, 그 다음에 행정계획,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사실행위인 경우도 있는데 그 사실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행정지도죠. 이러한 것들이 행정입법이나 행정행위 외에 그 밖의 행정작용의 형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행정행위죠. 실제 시험도 이 행정행위하고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이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행정구제법 넘어가서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가 안 갖추었는가 이런 것들하고도 전부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행정행위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행정입법이고 나머지 확약이라든가 행정계획이라든가 공법상 계약이라든가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실제 시험에서의 출제 비중도 이 두 개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죠. 그렇게 해서 이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을 위주로 이제 보시게 되고, 이 행정행위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정행위의 종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거기 붙어 있는 부관이라든가 요건,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상세하게 이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등록증 허가, 이것도 행정행위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냥 아주 법에 맞게 그리고 불공정하지 않게 아주 공정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일반 등록증 허가를 했는데 19세 미만자에게는 술을 팔면 안 되죠. 19세 미만 청소년한테 술을 팔면은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그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19세 미만에 술을 팔면 안 되는데 일반 음식점에서 19세 미만자에게 술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분명히 신분증 다 확인했고 신분증에 사진이랑 여학생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이 자기 언니 신분증을 들고 와가지고 제출하고 그리고 발육 상태가 좋아가지고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그걸 이제 구분을 못하고 술을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학생이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겠죠. 근데 행정청에서 영업정지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하니까 뭔가 구제를 받아야겠죠. 그게 이제 행정구제법으로 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뭔가 행정이 잘못됐어. 그래서 난 거기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야겠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행정구제법이죠. 말 그대로 저를 구제해 주세요. 그 부분이 행정구제법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해정보고 두 번째가 행정쟁송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친구나 뭐 일반인 뭐 보통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걸까요? 그 문제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게 모든 경우에 가능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가방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가방을 누군가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뭐 찢어버렸다. 그 찢어진 건 뭐 꼬맨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똑같은 걸 뭐 산다고 해서 뭐 그 가방은 아니죠. 원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거는 뭐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던가 뭐 이런 의미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구제를 받는 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원래대로 돌려주는 방법과 원래대로 돌려주기 힘든 경우에 대신에 돈을 주는 방법. 이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행정쟁송은 주로 이제 원래대로 원래의 상태대로 구제를 구제받을 필요가 있는 그 상황 이전의 상태로 원래대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행정쟁송제도죠. 그래서 여기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 행정행위를 무효로 하면은 그 행정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리고 행정행위가 있었지만 그걸 취소를 하면은 또 그것과 유사한 이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식의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서 했던 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잘못됐을 때는 요 행정쟁송이나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행정구제 쪽으로.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그 시험들이 여러분들 그 판례 같은 것들을 보실 때 판례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행정법의 전범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쟁점만 가지고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행정법 통론의 뭐 그 쟁점도 하나 정도 있고 행정자용법의 쟁점도 하나 정도 있고 행정구제법의 쟁점도 하나 정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 판례를 보실 때 이게 물론 뭐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행정법 통론 진도 나가고 있는데 뒤에 뭐 행정구제법 얘기 같이만 하고 이러면 막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만약에 행정법 통론에서 어떤 판례를 봤는데 뒷부분 뭐 행정구제법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연결돼 가지고 그런 쟁점이 나오는구나. 그 경우에는 뒤에 여러분들 행정구제법에 가시면은 다시 앞에 쟁점이 곁들여진 판례가 다시 나옵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냥 반복한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또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행정쟁송제도고, 손해존보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인데 이 행정법에서는 그것을 어차피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주로 배상을 하다 보니까 그 국가배상제도라고 하죠. 국가배상.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제도인데 이제 행정법에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거니까 국가배상제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둘 다 뭔가 돈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이 국가배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이 뭔가 행정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 뭔가 국가가 잘못한 경우. 그것이 이제 국가배상이고, 손실보상은 합법적인 경우입니다. 적법하게 뭔가를 했는데 개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인데 갑자기 도로 확장한다면서 집 내놔 그러죠. 그러면은 이거 집 주고 우리 어떡합니까? 그러면 돈을 주죠. 그게 손실보상입니다. 이 경우는 합법적인 경우죠. 이렇게 해서 위법한 경우에 그 국가가 이제 돈으로 대신 하는 것이 국가배상이고, 합법적인 경우에 국가가 이제 돈으로 주는 것이 손실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주로 이제 원래대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거고, 그것이 힘들다 그런 경우에 돈으로 대신 주는 것이 국가배상제도나 손실보상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19세 미만자에게 술을 팔아가지고 영업정지가 됐는데 영업정지 6개월 떨어졌다. 물론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율이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얼마, 두 번 걸리면 얼마. 근데 처음 걸렸는데 이 사람 그 전에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뭐 한 3년 영업하는 동안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세금도 잘 내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뭐 신분증 확인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뭐 한 번 걸렸다고 막 영업정지 6개월 때렸다. 그러면 영업정지 6개월이면 거의 뭐 가게 문 닫으라는 얘기죠. 영업정지 6개월 동안 임대료도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주방장이 있었다 그러면 그 주방장 6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업을 못 하는데 줄 수도 없고 문제가 있죠. 그런 게 경우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6개월이면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빨리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영업정지 뭐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로 줄이던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취소를 시키던가,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에 뭐 다른 뭐 돈으로 대신하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제를 받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행정작용법,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이제 행정작용법에 관한 얘기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은 이제 행정구제법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행정작용법도 행정구제법도 아니고 그 앞부분에 행정법 통론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그 통론입니다. 이 통한다는 얘기죠. 행정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통해가지고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행정법 통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것들이 나온가 하면은, 행정이란 무엇인가? 그럼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것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민법이란 것은 민사에 관한 법이죠.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에 관한 법이고, 그렇게 뭐 쉽게 정리를 하면 행정에 관한 법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이제 교수님들 책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행정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행정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행정이 뭔가를, 행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행정에 관한 법이라고 한 행정법도 알겠죠. 그렇게 해서 행정이란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뭐 서양에서, 서유럽에서는 어떻게 그 과정이 발달되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그렇게 해서 행정을 공부하고 나면은 행정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마찬가지로 행정법이 그 서유럽에서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행정법 기초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앞서 행정과 행정법에서는 행정법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이 정도만 봤는데, 이 행정법 기초이론에서는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행정법의 역사라든가 행정법의 특질이라든가 행정법의 법원이 무엇인가, 행정법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본 부분이 행정법 기초이론이죠. 그렇게 해서 이 법원 부분,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 대법원, 가정법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원천, 법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법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행정입법 있죠. 이것도 법원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주로 법률에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법률도 행정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고, 헌법도 법원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원리 원칙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묶여 있죠. 이 두 개가 묶여 있고, 이게 입니다. 행정법의 원리 원칙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행정법의 지도 원리라는 것하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보는 부분이 행정법의 원리 원칙인데, 이 두 부분은 아까 제가 행정법 통론이 뭐라고 그랬죠? 행정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통칙적인 내용들을, 통칙적인 규정이나 이론들을 보는 부분이 행정법 통론이라고 했죠. 마찬가지 이 원리, 행정법의 원리 원칙도 행정법의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법의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헌법에서 나옵니다. 주로 헌법이 행정법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그 국내 법체계상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 법률, 그 다음에 이런 그 명령, 이런 것들이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법의 원리라는 것은 주로 헌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 원리들 중에 헌법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헌법의 뭐 원리라고 해가지고 뭐 몇 가지 배우죠. 뭐 민주주의라든가 뭐 복지국가, 뭐 사회국가, 뭐 그리고 뭐 법치주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하고 법치주의,
그다음에 복지국가 원리. 이러한 것 3개 정도가 이제 그 행정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주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법치주의 있죠. 이 법치주의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행정법에서. 행정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법치 행정의 원리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게 되죠. 법치 행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을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법치주의라는 것은 현대국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의 헌법에서 법치주의는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법치주의를 적용한 그 국가 운영 원리가 법치국가 원리고, 그 법치주의 원리,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법치행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3가지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가 법률 우회 원칙, 세 번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대한 것은, 법규란 게 뭔가 하면은, 법규라는 것은 구속력 있는 규범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 뭔가 하면은, 법률, 아까 법률이 뭐라고 했죠? 이 명령하고 구별을 해서 의회가 만든, 국회가 만든 그것이 법률이라고 했죠. 국회가 만든 규범이 법률이라고 했고, 행정부에서 만든 것은 명령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의회에서 만든 법률만이 구속력 있는 규범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 우회 원칙인데, 법률 우회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이 뭔가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비교 대상이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위에 있는가? 행정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할 때는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행정을 하는데 행정부가 나 저 법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할 때 이게 안 됩니다. 그게 법률 우회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그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그 식품위생법하고 그 시행령을 말씀드렸죠. 식품위생법하고 시행령 관계처럼 법률하고 그 시행령이 있는데, 법률에서 국회의원들이 게을러가지고 규정을 막 대충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그 KBS 수신료 있죠. 수신료 판례가 있는데, 이 수신료라는 것은 돈이죠.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거를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KBS 수신료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면서 KBS가 알아서 해. 수신료 금액은. 이렇게 해버렸다. 그럼 KBS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재산권하고 관계된 이런 문제들인 경우에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거죠. 기본권하고 관계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시행령이다 전부 다 위임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범위, 예를 들어서 수신료다. 수신료의 범위를 정해주던가, 아니면 국민소득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걸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행령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주종료한 내용은 법률에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보통 5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유구속의 원칙, 그 다음에 비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이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신뢰보호의 원칙이죠. 신뢰보호의 원칙이고,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행정자용법이나 행정구제법에 가면은 조문이 나오는데, 이 행정법 통론 부분에는 조문이 거의 없습니다. 조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법학을 처음 공부하시면은 조문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법 과목을 조금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공부를 할 때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이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기본적인 조문이 있으면은 그 조문을 근거로 해서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은 어떤 게 있고, 이 조문에는 관련해서 어떤 이론도 있고, 이게 상당히 쉽게 이제 확정해 나갈 수가 있는데, 행정법 통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거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채워져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등 원칙, 행정의 자유구속의 원칙, 비례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 대부분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이고 판례에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개별 법률에
관련된 몇 가지 조문들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 경우는 있는데 그 조문을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 그 시험 문제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드물고 주로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이론적으로 논의되는 부분들이 판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그렇게 이제 같이 논의를 하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신뢰 보호의 원칙을 하나를 예를 들면은 이게 그 판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그 표현 방식하고 교수님들이 그 교과서에서 행정법 책에서 논의하고 있는 표현 방식하고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깝깝하죠. 이게 이 신뢰 보호 원칙의 요건을 첫 번째가 그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을 것. 이건데 이거를 그 판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교수님들 책에서는 전부 다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판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교수님들은 그냥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판례에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까 책에는 보니까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판례에서는 왜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했으면 이게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같은 얘기인데 그냥 서로 다르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30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찾아봤는데 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판례가 1983년인데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그 사법부에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이 용어를 쓰고 교수님들은 계속 행정청의 선행 조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그 시험 문제 나왔는데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도 맞습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다르니까 이게 뭐 하나하나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그냥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교수란 사람들도 뭐 자존심 세고 판사란 사람들도 자존심 세니까 서로 안 따라가는 거죠. 너네가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제가 보기 해결책은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신뢰보호원칙 요건을 막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제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교수라고 해서 뭐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또 그런 법은 안 만듭니다. 그냥 뭐 신뢰를 보호돼야 된다. 그 정도 표현을 하지 그 요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적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뭐 용어가 조금씩 달라진다든가 그리고 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도 교수님들 책마다 다른 식으로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 행정행위에 가면은 그 복효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경우로 두 가지로 쓰이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복효적 여러분들 뭐 복수할 때 그 복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두 배 효과가 있는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그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갑에게 행정행위를 했는데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한테 불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다. 그 경우에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쓰는 그런 표현을 쓰는 교수님도 있고 그리고 갑과 을이 있는데 갑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을에게는 불이익이 된다. 이익이 침해된다. 그 경우에 복효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 교수님들마다 이제 약간씩 다르게 쓰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나왔을 때 그 부분들은 제가 수업 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보던 거 계속해서 행정법 통론 부분 이렇게 해서 행정법의 원리 원칙을 이제 보시게 되고 세 번째 나오는 게 그 행정법 관계에 관한 내용이죠. 행정법 관계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제 법학을 할 때 법률행위라는 용어가 뒤에 가면 행정행위를 할 때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제 법 공부하실 때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고 그다음에 법률 관계는 뭔가 하면은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 법률 행위는 권리 의무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행정법 관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행정법상의 행정법과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은 그럼 행정법 관계에서 당사자가 있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가 있습니다.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가 있는데, 행정 주체는 국가나 공공단체, 공무수탁사인 이러한 것들의 행정 주체고, 행정 객체는 주로 사인이죠. 일반 사인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라고 막 시키고 막 이러죠. 이런 것들 하는 게 그 행정 객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하고의 주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이 행정법 관계입니다. 물론 그 행정 주체 상호 간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행정법 관계라는 용어가 어느 부분에 나오는가 하면은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법률 관계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행정청에 무슨 경찰이 나와서 교통 정리도 하고, 여러분들 뭐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오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은 그 행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군대 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군대 갈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를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이걸 분류를 할 때 행정 조직법 관계가 있고 행정 자용법 관계가 있습니다. 행정조직법 관계는 행정조직 내부 관계가 있고 행정주체 내부 관계가 있고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가 있는데, 뭐 시험에는 뭐 잘 안 나오고 행정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강론의 내용이니까 그럼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오늘 이제 뒤에 그 행정법 통론할 때 간단하게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이 행정자용법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법 관계가 있고 사법 관계가 있는데, 행정자용법 관계 중에서 이 공법 관계를 행정법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 행정법 관계죠. 이거를 이제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는 부분은 이 행정법 관계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뒷부분에는 그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 행정법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추가해서 이제 행정법 강론에 가면은 행정조직법하고 특별행정자용법이 나오는데, 그건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 행정조직법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가기관이 뭐가 있는가,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런 것들 있죠. 그것이 행정조직법이고, 여기에 이제 공무원법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행정조직법. 그 다음에 특별행정자용법은 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행정입법이라든가 행정행위라든가 확약이라든가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행정자용법이라고 있죠. 거기서 얘기했던 행정자용법은 일반 행정자용법입니다. 일반 행정자용법이라는 것은 행정자용, 일반에 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특별이란 말이 들어간 요건 뭔가 하면은 특별한 분야, 특수한 분야, 특정한 분야,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특별행정자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별행정자용법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경찰행정법이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행정법, 조세행정법, 환경행정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부분이 이 특별행정자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강론이기 때문에 구급시험 보시는 분들, 총론만 보시면 되는 분들은 사실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총론을 공부하다가도 보면은
이 특별행정법 자용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조세행정법, 이거는 그 특별행정자용법입니다. 특별행정자용법 중에서 재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조세를 세무서에서 잘못 이제 세금 고지를 해가지고 뭐 내 세금이 뭐 한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뭐 잘못 고지받은 거 한 300만 원을 그냥 내버렸다. 돌려받아야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소송을 가야겠죠? 그럼 무슨 소송으로 할 건가? 행정구제법 중에 무슨 소송을 할 건가? 이 내용은 총론 내용이죠. 조세행정이란 분야는 강론의 내용이지만 그 행정구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총론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 총론 시험에도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가장 좋은 거는 특별행정자용법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그 수험생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그 공부 분량을 줄이고 싶으니까 순수하게 강론의 쟁점만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총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빼셔도 됩니다. 빼셔도 되고 판례가 나왔을 때 뭐 그 세법 뒤에 가면 재무행정 부분인데 이 특별행정자용법 중에서도 세금 관련된 거는 재무행정 부분인데 시험에 뭐 그 7급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7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 행정조직법에서 뭐 지방자치라든가 뭐 공무원법 그리고 특별행정자용법에서도 뭐 경찰행정법이라든가 뭐 공용부당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부행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지 뭐 재무행정은 사실 뭐 그렇게 자유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론에 있다는 것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 안 한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행정자용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그 행정입법이라든가 행정행위라든가 뭐 확약이라든가 뭐 행정계획, 뭐 행정지도 이런 걸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과정이 있겠죠. 절차.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 행정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일반 노임자 허가를 받으려면은 구청에 가서 뭐 그 허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고지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이 행정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생산되겠죠. 행정청에 그 일반 노임자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의 그 서류가 들어가 있겠죠. 그 서류는 행정 정보로서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럼 그 보유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할 건가? 아니면 그 사람만 보게 할 건가? 아니면 행정청 내부에서만 보게 할 건가? 행정청 내부에서도 못 보게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겠죠. 그 행정 정부하고 관계된 거. 그렇게 해서 행정 절차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어떻게 그 보호를 하고 공개를 하려면 어떻게 공개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에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실효성 확보 수단 이런 겁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맞았습니다. 저 사람이 영업정지를 맞았는데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서 오픈해놓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영업정지라는 행정행위를 했는데 사람이 그걸 준수를 안 하니까 그 행정상의 의무를 수행 안 하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어야겠죠. 그게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안 되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건축허가 그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니까 건축허가 안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 이행을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것이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하면은 행정 강제하고 행정 벌이 있습니다. 그 행정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죠. 행정상 강제 집행은 다시 대집행이라든가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그 다음에 강제징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집행은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대신 집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다. 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 무허가 건물인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뭐 쓰러질 듯한데 그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그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는 중에 이게 뭐 건물이 무너지면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이게 철거를 해야겠죠. 근데 건물주는 그럼 내버려둬 뭐 난 상관없어 뭐 그러면서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청에서 철거업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 돈이 들겠죠. 그 돈을 나중에 그 건물주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집행이죠.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인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을 함부로 그 철거를 못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겁니다. 너네 언제까지 철거 안 하면은 이 돈 내야 돼. 그래도 철거 안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아직도 안 철거 안 했네? 이 돈 언제까지 또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이 부담이 돼서라도 하겠죠. 요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그 서울에서 이제 무슨 뭐 월세 계약이나 뭐 전세 계약 이런 거 할 때 그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의 용도가 뭔지 그런 걸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꾸며놓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그 골목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일정 면적 이하에 어떤 무슨 뭐 슈퍼를 한다든가 미장원을 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 있죠. 면적이 되게 작습니다. 그 뭐 100평 이하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야죠. 작은 면적의 그런 어떤 소규모 상가 이런 데가 대부분 보면은 이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사람이 거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만 해야지. 근데 이게 그 장사 안 되는 뭐 그런 골목길에는 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막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단속 나옵니다. 단속 나오면은 이거 여기서 이렇게 뭐 취사 시설이나 뭐 이런 거 해놓으면 안 돼. 철거하라고 합니다. 그럼 철거 안 하죠. 그러면 또 이행강제금이 또 몇백만 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에 가서 또 보니까 또 철거 안 하죠. 그럼 또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계약 잘못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뭐 그 주방에 있는 뭐 가스렌지나 막 이런 수도가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뭘로 되는가 원래 주택인가 아닌가 이런 거 이게 이제 그 요즘은 주택으로 이제 해놓으면은 뭐 주차장 확보 막 이런 게 또 그 요건이 까다로우니까 일부러 그 빌라업자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그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그 무슨 용도를 그 주택으로 이제 개조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받고 아니면 심지어는 매매를 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산 사람은 자기가 계속 이제 이행강제금 자기가 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그런 집들은 훨씬 싸게 나오죠. 일반 주택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게 이행강제금이고 직접 강제나 강제징수도 있습니다. 직접 강제는 말 그대로 직접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의 어떤 그 의무다. 그러면 이제 직접 강제하는 거고 강제징수는 말 그대로 강제로 돈을 뺏는 겁니다. 징수. 뭐 세금 안 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세금 낼 만한 돈이 있다. 뭐 차량이 있다. 뭐 그 은행 예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강제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강제징수죠. 이러한 것들이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즉시강제는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즉시강제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가 하면은 경찰이 단속을 나갔습니다. DVD 방에 뭐 혹시라도 여기서 뭐 음란행위 같은 거 하는 게 없는가 단속을 나갔는데 DVD 방에 보니까 이게 그 저작권법을 위반한 DVD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경찰들이 가서 보고 나는 이게 무슨 뭐 그 풍기물란 이런 거 단속 나왔으니까 이 저작권법하고 상관없어 내버려두고 갈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봤으면 그런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돌아가가지고 뭐 그 법원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 치워버리겠죠. 그 경우에는 즉시 그런 것들을 이제 압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즉시강제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벌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이 있죠.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형법상의 형벌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이라고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그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행정질서벌이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벌에는.
그 다음에 요 행정강제나 행정벌 외에도 새로운 수단들이 요즘 많이 생깁니다. 새로운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명단공표입니다. 여러분들 뭐 대표적인 경우가 형법상에 보면은 무슨 뭐 아동성범죄나 이런 사람들은 명단 공표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행정법에도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낸다. 국가의 재무행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세금 안 낸 사람, 뭐 시총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다가 국세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쪽팔려서 그냥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물론 뭐 그렇게 공개해도 뭐 부끄러운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뭐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수단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단들도 가끔 시험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행정자용법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고, 물론 교수님들 책이나 이제 강사들 책을 보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행정 절차나 행정 정보와 관계된 내용, 이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계된 내용은 행정자용법하고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행정법이란 것은 행정의 조직, 작용 구조에 관한 법이라고 했죠. 그게 이제 요 내용들을 굳이 포함시키자면은 행정법 통론에 들어간 내용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조직법도 아니고 행정구제법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행정자용법에 포함된 내용들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용법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단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행정법 총론에서 이제 보시게 될 내용인데, 제가 아까 동기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구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해줘도 되는 건지 해주면 안 되는 건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을 봐야겠죠. 건축법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 이런 거 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 건축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 예를 들어 지하실을 만드는데 도로에 딱 붙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고 뭐 지하실은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 사람 설계 도면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지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야죠. 허가를 내주는 거고,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보니까 이게 건축허가 요건에 안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 법의 내용을 알아야만, 법을 볼 수 있어야만 그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처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그런 걸 하지 않고 주로 뭐 선배들 뭐 일 도와주거나 뭐 이런 걸 하겠죠.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걸 할 수는 없고, 뭐 일할 때마다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팀장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일을 빨리 습득하고 그러려면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 국영수사가로 시험 과목 바뀐 다음에 세무직에 합격한 사람 중에 교육까지 받았는데 실제 업무에 배치가 못 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세무직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저도 무슨 뭐 종합소득세 내라고 뭐 나와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자세히 알려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보면은 그 항목 하나하나 내용도 다 알아야 되고, 뭐 진짜 민원인들이 뭔가 질문 하나를 할 때도 전문가가 돼야만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법 회계학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합격해서 들어가면은 뭐 최소한 3, 4년은 최소한 뭐 한 2년 뭐 그 정도는 뭐 진짜 열심히 고생하지 않으면은 뭐 공부를 못 배우겠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수험 준비할 때부터 행정법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뭐 승진시험 뭐 이런 것도 뭐 훨씬 이제 유리하실 거고, 업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잘 배워두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뭐 좀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